너 또 사고 쳤냐? 지갑 주인 올 때까지 거기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 깡패 출신 청년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왔어요. 주먹을 내려놓고 착실하게 살고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있었죠. 형사가 지갑을 확인하는 순간 지갑 속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짜 죽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 사진 왜 거기 있어요? 그거 나인데?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여회장이었죠. 명품 지갑에 눈길도 주지 않고 사진만 찾던 그녀는 청년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인생 나날과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온종일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투박한 안전화가 바닥을 찍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민원실 안을 울렸죠. 사내의 이름은 강상구. 33, 전과 2번의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꼬리표는 언제나 정과자였습니다. 상구의 거친 손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위에 금빛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명품 지갑. 누가 봐도 수천만 원은 넘어 보이는 상구가 평생 벌어도 엄두도 못 낼 물건이었죠. 상구는 그 지갑을 민원 접수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길바닥에서 주웠는데요. 공사장 앞 횡단보도에 떨어져 있었어요. 상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접수대 너머 형사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형사는 펜을 돌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죠. 그의 시선이 상구의 발끝에서부터 위로 훑어 올라갔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앉은 낡은 작업복, 손톱 밑까지 파고든 검은 흙먼지, 그리고 왼쪽 광대뼈부터 턱선까지 길게 그어진 오래된 흉터. 형사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형사는 상구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관할에서 몇 년을 굴렀으니 상구의 전과 기록은 물론이고 어떤 패거리와 어울렸는지까지 환히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에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상구는 고마운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땀 냄새와 흙먼지를 풍기며 남의 명품 지갑을 들고 나타난 정가자. 그게 형사의 눈에 비친 전부였죠. 상구, 너 또 사고 쳤냐? 형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느릿느릿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과 의심이 반반씩 섞여 있었어요. 이번엔 어디서 훔친 거야? 아니, 누구 털다가 양심에 찔린 거냐? 그 한마디에 상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었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죠. 하지만 상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또 자기만 손해라는 걸 뼈에 새길 만큼 새겨왔으니까요. 아니, 진짜 주운 거라니까요. 사람 말 좀 믿어봐요. 공사장 앞에 그냥 떨어져 있었다고요. 억울함에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지만 형사의 표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춤에 찬 수갑을 만지작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상구 쪽으로 턱을 까딱했습니다. 시끄러워. 너 저기 구석에 딱 앉아 있어. 형사가 민원실 한쪽 구석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스프링이 삐져나온 낡은 소파가 벽에 붙어 있었죠. 내가 지갑 주인한테 연락할 거니까 올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돈 한 푼이라도 비면 너 오늘 바로 유치장애인 줄 알아. 상구는 억울함에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혀끝에 번지는 것도 느꼈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정과자라는 낙인은 그런 거였어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남들은 칭찬받고 자기는 의심받는 그 보이지 않는 유리벽. 상구는 무거운 몸을 끌고 소파로 가서 처박히듯 앉았습니다. 삐걱 하는 소파의 비명이 조용한 민원실에 쓸쓸하게 울렸죠. 그때였습니다. 형사가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지갑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었습니다. 카드 몇 장과 영수증 쪼가리들이 접수대 위에 흩어지는 찰나 카드 지갑 깊숙한 곳에 꽁꽁 끼워져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오래되어도 한참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형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있던 상구의 눈이 무심코 그 사진에 꽂혔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상구는 몸을 일으켜 바닥에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구의 온 세계가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있었어요. 커다란 막대 사탕을 입에 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 볼에는 사탕 자국인지 뭔가 묻어 있었고 눈을 반달처럼 찡긋 감은 그 표정이 어찌나 환한지 보는 사람까지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상구는 웃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뭔가를 고집스럽게 담은 듯한 입술 모양. 그것은 상구가 보육원을 퇴소할 때 원장 선생님한테 건네받았던 자신의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얼굴 생김새만이 아니었어요. 사탕을 쥔 손의 각도, 살짝 기울어진 고개, 심지어 배경에 깔린 노란 벽지의 무늬까지 상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이 지갑에 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만큼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죠. 상구는 사진을 든 채 멍하니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서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한 여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짙은 갈색 머리카락, 까만 정장 위에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브로치. 화장은 옅었지만 숨길 수 없는 품위가 온몸에서 풍기는 여성이었죠. 나이는 60을 넘긴 듯 했지만 눈빛만은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이쿠, 가온그룹 회장님, 직접 오실 필요까지는 없으셨는데요. 형사가 벌떡 일어나며 굽실거렸습니다. 아까 상구를 대하던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목소리였죠. 하지만 여 회장의 눈에는 형사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접수대 위에 놓인 지갑을 보자마자 거의 달려들다시피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집어든 그녀의 손이 향한 곳은 카드 칸도, 지폐 칸도 아니었습니다. 여 회장은 다급하게 지갑 안을 뒤적이다가 뭔가 비어있는 걸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 사진이 없었던 거예요. 카드칸 깊숙이 늘 넣어두었던 그 작은 사진. 사진은요? 안에 사진이 있었는데 여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돈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수천만 원어치 카드들이 멀쩡한데도 그녀의 눈에는 오직 그 작은 사진만 보이는 듯 했죠. 아, 이거 말씀이시죠? 아까 바닥에 떨어져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해실해실 웃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형사 손에 없었어요. 상구가 들고 있었으니까요. 형사가 상구에게 눈을 부릅떴습니다. 야, 그거 내놔. 상구는 사진을 내밀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낚아채듯 가져간 사진을 여 회장에게 건넸고 여 회장은
두 손으로 그 작은 사진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사진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여 회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주름 깊은 손가락이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는 그 모습에서 상구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쏟아져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 사진이 저 사람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떨리는 손끝만 봐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상구는 자기도 모르게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어요. 형사가 거기 앉아 있으라니까 하고 소리쳤지만 상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소리만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상구는 여 회장 앞에 멈춰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여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멘트 가루 범벅인 사내의 얼굴과 그녀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죠. 그 사진 속에 누구예요? 상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어떤 주먹 앞에서도 떨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이 작은 사진 한 장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나 같은데. 나 어릴 때랑 똑같은데.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경찰서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형사는 이 새끼가 또 사기를 치네 하며 상구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잡아끄는 힘에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여 회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 회장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상구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죠. 낡은 작업복을 입은 거친 사내의 왼쪽 눈 밑에 사진 속 3살배기 아이와 같은 자리에 박힌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여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이 벌어졌다 닫히기를 반복했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멘트 냄새를 풍기는 정과자와 진주 브로치를 단 여 회장.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시선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실처럼 엉켜붙었습니다. 30년간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진은 두 사람을 어떤 진실로 안내하게 될까요? 상구의 절박한 눈빛이 여 회장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깊이 박힌 채 경찰서의 시간만 멈춰 있었습니다. 형사도 민원실 직원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위의 손이 아주 천천히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상구의 얼굴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상구의 왼쪽 눈 밑 작은 점이 박힌 바로 그 자리에 닿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경찰서 정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고함이 민원실 전체를 찢는 듯 했죠. 딱딱한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검은 코트를 걸친 장신의 남자가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온그룹 이사 최기태, 주위의 사촌 오빠이자 그룹의 모든 실무를 쥐고 흔드는 실세 중의 실세였죠. 기태는 문을 열자마자 상황을 단숨에 읽어냈습니다. 사촌 동생이 시멘트 범벅인 정과자와 마주서서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는 이 그림이 기태의 눈에는 한순간에 위험 신호로 잡혔던 겁니다. 기태는 주위와 상구 사이를 거칠게 가르며 여동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상구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죠. 시멘트 가루가 앉은 작업복, 갈라진 손톱, 얼굴에 오래된 흉터, 기태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벌레를 밟기 직전의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질 나쁜 놈이 감히 회장님께 사기를 쳐?
기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원실 구석구석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형사를 향해 턱짓을 했죠. 형사님, 이 자식 당장 안 치우고 뭐합니까? 아까까지 상구를 구석에 앉혀놓고 거들먹거리던 형사가 기태 앞에서는 곧바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온그룹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야, 너.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 상구는 형사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기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사진 속 애가 나랑 똑같다고요. 눈 밑에 점도 같은 자리에 있고 입 모양도 얼굴 생김새도 전부 다. 상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억울함과 절박함이 뒤엉킨 외침이었지만 기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서며 상구를 내려다보았죠. 기태는 키가 컸고 코끝에 걸친 고급 안경테 너머로 상구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차가움 그 자체였습니다. 너 같은 놈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기태가 느릿느릿 말하며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수표 몇 장이었어요. 은행 수표,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기태는 그 수표를 부채처럼 펼쳐 보이더니 상구의 가슴팍에 툭 치듯 던졌습니다. 종이장들이 허공에서 나풀거리다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졌죠. 지갑 주워준 값은 이걸로 충분할 테니 이 돈 들고 당장 꺼져.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날 생각 마라. 수표가 상구의 발치에 흩어졌습니다. 한 장은 상구의 안전화 위에 걸쳐졌고 한 장은 민원실 바닥에 먼지와 뒤섞여 뒹굴었죠. 상구는 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기태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돈 몇 푼에 자기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그 서늘한 경멸. 그게 상구의 심장을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너 같은 건 돈 몇 푼이면 처리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그 눈빛. 상구는 평생을 그런 눈빛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늘따라 유독 그 시선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희망이 컸던 만큼 짓밟혔을 때의 아픔도 컸던 거죠. 상구는 형사의 손을 뿌리치고 주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 눈에 핏줄이 서도록 여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하지만 입이 열리기도 전에 기태가 주위의 어깨를 감싸며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가시죠, 회장님. 이런 데서 이런 놈한테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인은 기태의 손에 이끌려 출입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등이 점점 멀어졌죠. 상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희가 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반쯤 돌려 상구 쪽을 힐끗 바라보는 듯 했지만 기태가 빨리 나가시죠라며 등을 밀자 그대로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컥.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경찰서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상구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아까 기태가 던진 수표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죽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상구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비참함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맞아서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해서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일 수도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걸 확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문전박대를 당한 거잖아요. 그게 온몸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형사가 뒤에서 야, 수표 안 가져가. 그것도 돈인데 하며 킬킬거렸지만
상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닫힌 유리문 너머로 사라지던 여 회장의 뒷모습만 망막에 박혀 있을 뿐이었죠. 같은 시각 경찰서 앞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 기태는 운전석 뒤에 깊숙이 몸을 묻고 주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어요. 아까 경찰서 안에서 상구에게 쏟아내던 살기 어린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걱정 가득한 친척 오빠의 목소리였죠. 회장님, 요즘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놈들한테 쉽게 휘둘리시는 거예요. 기태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까 그 깡패놈, 제가 확실히 처리해 드릴 테니 잊으세요. 회장님은 마음 편하게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먼 곳을 헤매고 있었죠. 손에는 아직도 그 작은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기태는 주위의 반응을 살피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백미러에 닿았죠. 거울 속에 비친 것은 경찰서 유리문 너머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상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기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희에게 보여주던 인자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날카로운 살기가 채웠죠. 기태는 조수석의 비서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주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어요. 방금 그놈 누군지 알아봐. 이름, 주소, 전과 기록, 어디서 일하는지까지 전부 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기태는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입 못 놀리게 조용히 처리해. 세단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경찰서 앞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가고 상구의 실루엣이 백미로 속에서 점점 작아졌죠. 기태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위협을 감지한 포식자가 먹잇감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짓는 그런 종류의 표정이었습니다. 상구는 아직 몰랐습니다. 선의로 주운 지갑 하나가 자기 발밑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덫을 깔아놓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한참 전 자욱한 안개가 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평소처럼 공사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어젯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경찰서에서 당한 수모가 눈을 감을 때마다 되살아났거든요. 수표가 가슴팍에 부딪히던 감촉, 벌레를 보듯 내려다보던 그 남자의 눈빛, 그리고 유리문 너머로 사라지던 여회장의 뒷모습까지. 뒤척이다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벅벅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기 얼굴은 충혈된 눈에 부은 눈두덩이까지 영락없이 길거리에서 하룻밤 보낸 사람 꼴이었죠. 그래, 잊자. 꿈꾼 셈 치자. 깡패 소리 안 들으려면 땀 흘려 벌어야지. 내 밑에 있는 동생들한테도 떳떳한 형이 되어야 해. 상구는 낡은 안전모를 집어들고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가 짙어서 10발짝 앞도 제대로 안 보였지만 이 길은 매일 걷는 길이라 눈을 감아도 갈 수 있었어요. 공사 현장 입구에 도착해서 안전모 끈을 조이려던 그때 낯익은 실루엣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구야, 일찍 왔네 하며 허허 웃던 사람인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어요. 입을 꾹 다문 채 상구의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 상구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소장은 대답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상구 앞에 내밀었죠. 상구야,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
짐 챙겨서 가. 상구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음 주 콘크리트 타설 때 내가 제일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니. 상구는 멍한 얼굴로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소장은 여전히 상구의 눈을 피했습니다. 안전모를 벗어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참을 망설이던 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가 있는 거 왜 숨겼어? 상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위에서 압력이 내려왔다. 너 같은 놈 쓰고 있으면 우리한테 일감 하나도 안 주겠다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소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미안함이 상구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상구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엇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전과 기록은 사실이니 숨겼다는 말에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일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쫓으라는 압력이라니. 위라니요? 누가 그런 압력을 넣은 겁니까? 상구의 물음에 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온그룹. 거기서 직접 연락이 왔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상구의 눈앞에 어젯밤 경찰서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검은 코트, 고급 안경테, 수표를 던지던 그 거만한 손. 가온그룹 이사 최기태. 그놈이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수십 명 밥줄 끊길 판인데 제발 좋게 가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소장이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를 남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구는 내밀어진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받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서류가 바람에 날려 상구의 안전화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상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렸죠. 사실 상구는 처음부터 거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그는 누구보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원장 선생님이 이 아이는 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보육원 바깥 세상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보육원 동생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어요. 돈을 빼앗고 때리고 부모 없는 아이라고 놀려댔죠. 상구가 처음 주먹을 휘두른 건 15살 때였습니다. 동생 하나가 코뼈가 부러져서 피를 쏟으며 돌아온 날이었어요. 상구는 불량배 셋을 찾아가 몽둥이를 들었고 그날 이후로 동생들을 건드리는 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상구에게 돌아온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력 전가였어요. 부모 없는 고아가 먼저 때렸다고 그게 세상의 판결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 해도 사회는 상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력서에 전과 기록이 찍혀 있으면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간신히 들어간 일자리에서도 뭔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건 늘 상구였죠. 결국 그는 스스로 험악한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보육원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깡패가 되었고 정과는 2번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주먹 대신 삽을 들었고 골목 대신 공사 현장에서 땀을 흘렸죠. 다시는 동생들한테 부끄러운 형이 되지 않겠다고 이 악물고 버텨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갑 하나 찾아준 대가가 고작 이거라니. 겨우 일어선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것이라니. 단순히 사기꾼 취급하는 게 아니었어. 이 새끼들 나를 아예 매장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상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자기가 그 집안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대기업 이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갑 주워준 행인 하나를 직장에서 잘리게 만들 만큼 집요하게 움직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였습니다. 상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비참함이 걷히고 그 자리를 서늘한 살기가 채웠죠. 공사장을 빠져나온 상구는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운전대를 두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차 안에 울렸죠. 상구는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휴대폰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화면을 한참 스크롤하다 어느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죠. 전화를 걸자 2번 만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나다. 애들 좀 모아라. 나 뒤통수 제대로 맞았거든. 1시간 뒤 강남 뒷골목의 허름한 당구장. 오전이라 손님은 아무도 없었지만 좁은 공간에 사내 대여섯이 모여들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검은 정장의 짧은 머리, 매서운 눈매의 사내들. 상구가 밑바닥 생활을 할 때 그를 친형처럼 따랐던 보육원 출신 동생들이었습니다. 상구가 건설 현장으로 떠난 뒤에도 이 동생들은 상구의 안부를 물었고 상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밥을 사며 안부를 챙겼죠. 그런 형이 갑자기 모여라를 외쳤으니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형님, 드디어 복귀하시는 겁니까? 맨 앞줄에 앉은 동생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상구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 이번엔 깡패짓 하려는 게 아니야. 상구는 당구대에 기대어 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보육원 시절 받았던 자기 사진을 꺼내 당구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가 누군지 좀 알아야겠어서 그런다. 상구는 어제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지갑 속에 있던 자기 어린 시절과 똑같은 사진, 그 사진을 안고 울던 재벌 회장, 그리고 그 자리를 개판으로 만들며 자기를 쫓아낸 최기태라는 남자까지. 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그 집안에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 그 여자 회장이 왜 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는지, 그리고 어제 그놈이 왜 나를 그렇게까지 밟으려 드는 건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찾아내. 상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당구장 안의 공기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죠. 평생 억울함만 삼키며 살아왔던 상구의 반격이 이 허름한 당구장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기태는 서재에 앉아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했죠. 강상구 건설 현장에서 오늘 아침부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기태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알아서 꽁무니 빼겠지. 밑바닥 놈들은 밥줄 끊기면 다른 건 생각도 못하는 법이야. 기태는 찻잔을 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모든 게 자기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찬 얼굴이었죠. 하지만 기태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밟아 없애려 한 그 정과자가 지금 이 순간 동생 6을 모아놓고 가온그룹의 뒤를 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잠자고 있던 사자의 꼬리를 밟았다는 것을 기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강남 부촌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가온그룹 여회장의 저택. 바깥에서 보면 이 집은 그야말로 궁전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정원수가 가지런히 다듬어져 있었고 현관까지 이어지는 돌길 양옆에는 철마다 꽃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안쪽 주위의 침실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커튼이 단단히 쳐진 창문 사이로 햇살 한 줄기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 방 안에 깔린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바닥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멍하니 있었죠. 주희의 손에는 그 작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 30년간 품고 다니던 3살배기 아들의 사진. 주름진 손가락이 사진 위를 느릿느릿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사진 속 아이의 볼을 만지듯이요.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그 거친 청년의 얼굴, 나 같은데라고 외치던 그 떨리는 목소리. 눈을 감으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내 성재일까? 죽었다던 내 아이가 정말 살아 돌아온 걸까? 주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30년간 얼어붙어 있던 희망이라는 감정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죠. 사진 속 아이의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 어제 경찰서에서 본 그 청년의 같은 자리에도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치기엔 너무나 정확했어요. 주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또 그 사진 보고 계십니까? 기태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걱정 가득한 친척 오빠의 목소리. 기태는 느릿한 걸음으로 침대 곁에 다가와 주희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주희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드는 걸 느꼈죠. 왜 그런지는 주희 본인도 몰랐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한다니까요.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건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태는 침대 옆 탁자에 은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하얀 알약 2알과 물이 담긴 유리잔이 놓여 있었죠. 기태가 약을 집어 주희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처방해 주신 안정제예요. 요즘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이거 드시고 한숨 푹 주무세요. 주희는 손바닥 위의 알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얗고 작은 알약 2알. 이 약을 먹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기태가 건강을 위해서라며 가져다 준 게 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먹고 나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대신 잠은 잘 왔거든요. 주희는 거부감 없이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약의 정체를 주희는 몰랐습니다. 안정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 그것은 주희의 기억을 안개처럼 흐릿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무디게 하고 무기력함 속에 가두어두기 위한 기태의 무기였습니다. 몇 년째 이 약을 먹어온 주희는 점점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갔고 기태가 하는 말에 저항할 기력조차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약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희의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의 윤곽이 흐릿해지고 방 안의 불빛이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기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낮고 서늘한 톤이 주희의 귓가를 파고들었죠. 회장님, 잊으셨어요? 기태가 침대 곁에 허리를 숙이며 주희의 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한 불길 속에서 성재는 부군과 함께 떠났습니다. 화재가 어찌나 컸던지 수습할 것조차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직접 나서서 겨우 남은 유골을 수습해서 제 손으로 보내주기까지 했잖습니까? 주희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괴로운 듯 고개를 저었지만 약에 잠식당한 몸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기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본 그 남자, 그놈은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요즘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전에 정보를 빼내서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죽은 성재를 모욕하는 놈한테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마치 자장가처럼 느릿느릿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칼날처럼 잔인했죠. 성재는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어요. 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셌어요. 아무도 그 안에서 살아나올 수 없었습니다. 주위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약 기운이 온몸을 적시며 의지를 녹여내고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성재는 죽었지. 내 아들은 없지. 기태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만족스러운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였죠. 기태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침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에게 고개를 까딱이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죠. 회장님, 정신이 더 맑아지기 전에 준비해. 내일 당장 요양원으로 모신다. 외부인 접촉은 철저히 차단하고 전화도 안 되게 해. 누구도 회장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기태는 마지막으로 침실 안을 돌아보았어요. 약 기운에 눈을 감아가는 주위의 모습이 보였죠.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잠들어가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기태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기태의 표정에는 이제 인자함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모든 것을 계산대로 움직이는 자의 차가운 자부심이었습니다. 기태에게 주인은 사촌 동생이기 전에 가온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사라진 뒤 홀로 남은 주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자기뿐이었고 그 의존 위에 기태는 30년간 그룹의 실권을 쌓아 올려왔던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정과자 하나가 그 구조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기태로서는 절대로 허물어뜨릴 수 없는 벽이었어요. 하지만 굳게 닫힌 침실 안에서 한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에 깊이 잠겨가던 주위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의식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지만 가슴에 안긴 사진 위의 손가락만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경찰서에서 거친 손으로 지갑을 건네주던 그 청년의 온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듯했죠. 기태가 아무리 죽었다고 되뇌어도 어머니의 심장 밑바닥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7시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부촌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간간히 조깅하는 주민 몇 명이 지나갈 뿐 높은 담장 뒤의 저택들은 하나같이 적막에 잠겨 있었죠. 그 고요한 아침 가온그룹 여회장의 저택 대문이 열렸습니다.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비서 2명의 안내를 받으며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약 기운에 골아떨어진 뒤 아침에 눈을 떴더니 비서들이 이미 짐을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옷도 비서들이 골라놓은 것을 입었고 아침밥도 먹지 못한 채 현관까지 끌려 나온 셈이었죠. 주위의 머리는 아직 몽롱했습니다. 약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발걸음이 불안정했고 주변 풍경이 물에 비친 것처럼 일렁거렸어요. 마당에 발을 내디딘 주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 타던 검은색 세단이 아니라 유리창이 짙게 틴팅된 거대한 밴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 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었고 낯선 남자 2명이 차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주위의 당혹스러운 물음에 대답한 것은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현관 기둥 옆에 서 있던 기태가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오며 입을 열었죠.
회장님, 요즘 기력이 너무 쇠하셔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푹 쉬시면 좋겠다 싶어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가서 한 달만 쉬다 오시죠. 기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주위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보고받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은 더더욱 없는 일이잖아요. 주인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보고받은 적도 없는 일이에요. 나 안 가요. 못 갑니다. 주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기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에 걸려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무표정이 그 자리를 채웠죠. 기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건강을 위한 거니까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양옆의 비서들이 한 발씩 주희에게 다가섰습니다. 주희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등 뒤에는 이미 또 다른 비서가 서 있었어요. 삼면이 막혀버린 겁니다. 기태가 턱짓을 하자 비서들이 주희의 양팔을 잡고 벤 쪽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안 간다니까요. 놓으세요. 주희가 버둥거렸지만 약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서들의 소나기에서 팔이 빠지지 않았어요. 주희는 다급하게 벤에 열린 문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버텼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을 줬지만 비서 한 명이 그 손을 하나씩 떼어내려 했죠. 도와주세요. 주희가 길 건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침 담장 너머 도로에서 조깅하던 주민 두세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가온그룹 회장 저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서도 아무도 발길을 옮기지 않았죠. 정원사와 경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태의 위세 아래에서 수년간 월급을 받아온 사람들이 나설 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할 뿐이었습니다. 전 안 간다니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위의 외침이 안개 낀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비서들이 주위의 몸을 벤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주인은 문짝을 잡은 채 필사적으로 버티고 기태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자기 집 마당에서 끌려가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 주인은 생전 처음으로 자기가 이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 아니라 죄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침 공기를 찢는 우렁찬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택 담장 모퉁이에서 한 사내가 전력으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에 안전화를 신은 상구였습니다. 동생들이 며칠간 수소문에 알아낸 여 회장의 저택 주소. 상구는 이른 새벽부터 저택 근처를 서성이며 안쪽 동향을 살피고 있었던 거죠. 멀리서 주희가 비서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상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상구가 달려들었습니다. 주희의 팔을 잡고 있던 비서의 손목을 거칠게 쳐냈고 다른 한 명이 막아서려 하자 어깨로 밀어붙여 넘어뜨렸죠. 깡패 시절 다져진 몸이었습니다. 비서 2명 정도는 상대도 되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비서들을 물리친 상구가 주희의 앞에 벽처럼 섰습니다. 주희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넋이 나간 채 상구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 시멘트 냄새가 배인 작업복. 며칠 전 경찰서에서 나 같은 데라고 외치던 바로 그 사내의 등이었죠. 주희의 떨리는 손이 저도 모르게 뻗어나가 상구의 작업복 소매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상구가 고개를 돌려 주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본 그 절박한 눈빛은 여전했지만 오늘은 거기에 단단한 결의가 더해져 있었어요. 상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안 가고 싶죠? 그럼 내 뒤에 와요. 그 한마디에 주희의 몸이 얼었습니다. 30년간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내가 막아줄 테니 내 뒤에 서라고. 주희는 대답 대신 상구의 소매를 더 꽉 쥐었습니다. 상구가 주희를 자기 등 뒤로 감추자 기태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깡패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회장님 놓고 꺼지지 못해? 기태가 소리쳤지만 상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태가 아닌 주변을 향해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죠. 이것 보세요. 다들 보고 계시죠? 이 양반들이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합니다. 이거 납치 아니에요? 상구의 고함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못 본 척 지나가던 조깅족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담장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웃 저택의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고 지나가던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창문을 내렸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기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기태에게 점잖은 사업가라는 이미지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가온그룹의 대외적인 얼굴이자 주주들과 언론 앞에서 쌓아 올린 신용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강제로 사촌 동생을 차에 태우는 장면이 퍼지면 그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기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눈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춰 주희에게 말했죠. 회장님, 저 사기꾼 말을 듣는 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주희는 상구의 등 뒤에서 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자기를 보살펴준 사촌 오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희의 눈에 비친 기태는 보살핌이 아닌 감시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약을 건네며 속삭이던 그 서늘한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주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최 이사님 말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기태의 눈이 떨렸습니다. 주희가 상구의 소매를 잡은 채 한 발 앞으로 나섰죠. 가죠. 그 짧은 한마디에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었고 여기서 더 실랑이를 벌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기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태는 주먹을 꽉 쥔 채 두 사람이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구는 주희를 데리고 저택 담장을 돌아 주차해둔 낡은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범퍼가 찌그러진 어디서 봐도 부총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상구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주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자기가 알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희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상구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부르릉 거친 소리를 내며 깨어났고 트럭은 안개 낀 부촌의 도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백미러에 비친 저택이 점점 작아지고 기태의 실루엣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주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구의 낡은 트럭은 도심을 한참 벗어나 인적 드문 강변 벌판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지자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죠. 창밖으로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멀리 강물이 느릿느릿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희는 조수석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택 앞에서 기태에게 당당히 한마디를 던지고 트럭에 올라탔을 때는 분명 결연한 표정이었는데 막상 낯선 청년과 단둘이 남게 되자
긴장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 사내가 정말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트럭에 올라탄 겁니다. 주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여기 왜 데려온 거니?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구는 대답 대신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상구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가 가진 그 지갑 속 사진, 진짜 누구예요? 주희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다시 그 사진 이야기. 경찰서에서 이 청년이 나 같은데라고 외치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주희는 품 안에 지갑을 꺼내 가슴에 안듯이 감싸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아들이란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주희의 온 힘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입술이 떨렸지만 주희는 끝까지 말을 이었어요. 30년 전 그 끔찍한 화재로 남편과 함께 떠나보낸 내 전부였던 아이. 3살이었어. 엄마라는 말을 이제 막 배웠던 아이였는데 주희의 음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꺼내놓는 거였으니까요. 트럭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구는 운전대에서 이마를 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작업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손을 집어넣었죠.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가재 손수건에 감싸인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상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수건을 한 겹 한 겹 펼쳤어요. 그 안에는 모서리가 닳고 빛이 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보육원에서 나올 때 원장 선생님한테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사진이에요. 상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상구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거든요. 부모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란 상구에게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자기가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나도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 버려졌는지도 몰라요. 평생을 밑바닥에서 괴물처럼 살았어요. 상구가 사진을 주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주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받아들었죠. 그리고 자기 지갑 속의 사진을 꺼내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 사진 속의 아이는 같은 아이였습니다. 커다란 막대 사탕을 입에 문 채 눈을 찡긋 감고 웃는 모습,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살짝 기울어진 고개까지. 사진의 크기가 조금 다르고 한 장은 다른 장보다 더 발해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주희의 시선이 사진에서 상구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 밑에 있는 점과 같은 자리, 상구의 왼쪽 눈 밑에도 그 점이 박혀 있었죠. 주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이 상구의 얼굴로 뻗어나갔어요. 손가락 끝이 상구의 왼쪽 뺨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흉터 자국이 있는 피부였지만 그 아래의 뼈대는 주희가 30년간 기억해온 남편의 얼굴과 닮아 있었죠. 너가. 주희는 상구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쥐며 비명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성재야, 내 아들 성재가 살아있었던 거니? 그 울음소리가 낡은 트럭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갇혀있던 슬픔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거였어요. 주희는 상구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지며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을 눈앞의 사내에게 겹쳐보았습니다. 눈물이 상구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상구는 주희의 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상구가 주희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강변 벌판 한가운데서
상구가 울부짖었습니다. 나 쓰레기처럼 버려진 게 아니었나요? 갈대밭을 향해 내지르는 절규였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나를 그 지옥 같은 보육원에 처박아 두고 평생을 정과자로 살게 둔 건데요? 왜 나를 안 찾았어요? 상구의 서러움은 30년치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보육원의 차가운 밤,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세상, 정과자라는 낙인, 밑바닥에서 구르며 살아온 모든 날들. 그 시간이 통째로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죠. 상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려치며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주희가 트럭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상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주희도 울고 있었어요. 무릎 꿇은 상구 앞에 같이 주저앉으며 가슴을 쥐어뜯듯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성재야.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최 이사가 그 사람이 내 아버지는 물론이고 너까지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했어. 화재가 너무 커서 수습할 게 없었다고 신원미상의 유골을 가져와 내 것이라며 직접 장례까지 치렀단다. 나는 정말 믿었어. 30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어. 상구의 울부짖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주위를 바라보았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상구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수습을 했다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나를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주희의 얼굴에서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를 경악이 채웠어요.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널 죽었다고 속이고 보육원에 버린 거였어. 내 아들을,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상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대신 서늘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원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엄마와 자기 사이를 갈라놓은 거였죠. 30년간 엄마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울었고 자기는 버림받은 줄 알고 밑바닥에서 굴렀던 겁니다. 그 모든 비극의 설계자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상구의 이가 갈렸습니다. 두 사람은 강변 벌판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강물 소리가 났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가 어찌나 깊었던지 두 사람 모두 쉽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상구가 먼저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닦고 주위에 젖은 뺨을 투박한 손으로 닦아주었죠. 이제 울지 마요. 상구의 목소리는 아직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놈이 발뺌할 수 없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주인은 눈물 사이로 상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주인은 알았어요. 이 청년이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걸. 주희가 상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래, 유전자 검사를 하자. 그 사람이 다시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이 엄마가 반드시 너를 되찾을 거야. 상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희의 손을 잡아 일으킨 뒤 트럭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죠. 두 사람은 비장한 얼굴로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건 상구가 핸들을 돌리자 낡은 트럭이 강변 벌판을 빠져나가 도심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손에 쥐기 위해 유전자 검사소를 향해서요. 같은 시각 상구의 낡은 트럭에 주위를 빼앗긴 저택안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서재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었어요. 책상 위의 서류철이 벽에 부딪혀 흩어지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평소 완벽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고 안경테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눈앞에서 최주희를 채가 그 정가자놈이 기태의 고함이 서재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가 움찔했지만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죠. 기태는 깨진 찻잔 조각을 밟으며 서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계획이 공사판 인부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희가 자기 손 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그것이 기태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기태였습니다.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깨진 찻잔 조각 위에 선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기태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며 기태는 다시 차가운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했죠. 저 두 사람이 갈 곳은 뻔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으니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갈 겁니다. 그게 30년 전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기태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비서. 기태가 문 밖에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허리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서자 기태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죠. 강남 일대 유전자 검사소란 검사소는 싹 다 뒤져. 그놈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가능한 곳은 전부 손을 써놔. 그리고 돈으로 안 되는 놈은 없다는 거 보여주고 와.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간 뒤 기태는 깨진 찻잔 위를 무심히 밟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죠. 아무리 도망쳐봐야 결국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게 기태의 철칙이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각 상구와 주인은 시내의 한 유전자 검사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소규모 건물 3층에 자리한 검사소의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얀 벽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대기실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접수를 마치고 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주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상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그 기척을 느끼자 어색한 듯 슬쩍 손을 빼서 무릎 위에 올렸어요. 강변에서 함께 울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만 이렇게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으니 30년이라는 거리가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 회장님, 상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혀끝까지 차올랐지만 그 두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그 단어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는 쉽게 입에 붙지 않았죠. 너무 겁먹지 마요. 이게 끝나야 그 인간도 더는 장난질 못 칠 테니까. 상구의 서툰 위로였습니다. 주인은 그런 상구가 더 가슴 아팠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들의 어색함, 위로의 말조차 투박하게밖에 하지 못하는 그 서투름이 30년간 떨어져 있었던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주인은 대답 대신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접수 번호가 호출되었고 두 사람은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강 안쪽을 면봉으로 문지르는 간단한 채취였어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직원이 샘플을 밀봉하고 접수 번호를 적는 모습을 주인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작은 면봉 2개가 30년간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이 검사실에 들어가 있던 바로 그 시간, 건물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사소 건물 비상구 계단, 콘크리트 벽 사이에 좁고 어두운 공간에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태의 비서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 검사소의 직원이었죠. 비서가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가 열리자 빽빽하게 채워진 지폐 다발이 비상등 불빛에 번뜩였어요. 오늘 접수된 강상구와 최주희 샘플, 무조건 친생자 관계 성립 안 되므로 결과를 받고 기록지 조작도 상관없어. 결과만 제대로 가져오면 남은 잔금도 바로 입금한다.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봉투 안의 돈을 힐끗 내려다보았어요. 손가락이 움찔거렸죠. 월급 몇 달치는 좋게 되어 보이는 금액이었습니다. 직원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챙겼습니다. 비서가 사라진 뒤 직원은 비상구 문을 열고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상구와 주위의 샘플은 분석실로 넘어가 있었죠. 직원은 분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채 분석 장비 앞에 선 직원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상구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고 구강상피세포가 묻은 면봉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전혀 다른 사람의 샘플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했죠. 상구의 면봉은 비닐봉지에 쓸어 담겨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직원은 조작된 샘플을 분석기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정과자가 대기업 회장 아들 되는 꼴은 못 보겠네. 분석기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기계가 내놓을 결과는 정해져 있었죠. 친생자 관계 불일치, 상구와 주희가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짓 결과가 며칠 뒤 두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될 거였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주희는 비로소 희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 같은 안도감이 얼굴에 서려 있었죠. 하지만 상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밑바닥에서 오래 구르며 다져진 본능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까 검사소 복도 끝에서 스쳐 지나간 양복 차림의 남자. 검사소 직원치고는 지나치게 매끈한 구두를 신고 있었고 상구와 눈이 마주치자 자연스럽지 못하게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접수부터 채취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기태라는 인간이 자기 눈앞에서 주의를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분명 뒤에서 뭔가를 건드렸을 거야. 그놈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 상구는 트럭 운전석에 올라타면서 백미러로 검사소 건물을 노려보았습니다. 3층 창문에 비치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주희가 조수석에서 괜찮니? 라고 물었지만 상구는 짧게 네라고만 답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검사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상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직감. 기태가 판을 짠다면 자기도 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확신. 상구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검사소를 빠져나온 트럭이 시내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상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동생 중 하나였어요. 상구는 검사소에 가기 전 동생 한 명을 미리 건물 주변에 심어두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전화를 받자 동생의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형님 들어가시고 얼마 안 돼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검사소 뒷골목에 들어왔어요. 양복 입은 놈이 내려서 비상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10분쯤 있다 나왔는데 차 번호 찍어놨습니다. 가온그룹법인 차량이에요. 상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역시나 아까 복도에서 느꼈던 그 찜찜함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기태는 이미 손을 쓰고 있었어요.
검사소에 사람을 보내 뭔가를 건드린 거죠. 상구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전화 너머 동생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놈 얼굴도 찍었지? 당연하죠. 얼굴, 차 번호, 들어가고 나온 시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좋아. 그거 절대 날리지 마. 나중에 쓸 때가 있다. 전화를 끊은 뒤 조수석의 주희가 불안한 눈으로 상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상구의 표정이 검사소 안에 있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상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 이사가 가만히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마 며칠 뒤에 나올 검사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 인간이 검사소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주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희망을 품었는데 그 희망마저 기태에게 빼앗기게 되는 건가? 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니? 검사 결과가 조작되면 우리는... 회장님, 상구가 주희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방을 응시한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인간들이 판을 짰으면 우리는 그 판을 뒤집으면 됩니다. 제가 방식대로 한 번 더 움직여 볼게요. 상구는 트럭을 도심 외곽의 한적한 주차장으로 돌렸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 트럭을 세우고 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다른 동생이었습니다. 채취 키트 구해놨냐? 가져와. 지금 바로. 30분쯤 지나자 오토바이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건넨 것은 밀봉된 구강 채취 키트 2세트였어요.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는 일반 검사 키트였지만 상구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상구는 트럭 실내등을 켜고 키트를 펼쳤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2개의 면봉과 밀봉 봉투가 보였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나 더 의뢰할 겁니다. 이번에는 최 이사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요. 대학병원 2군데에 따로 보낼 거고 제 동생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접수부터 분석까지 기계 앞을 지키게 할 겁니다. 주인은 상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벌렸습니다. 상구가 새 면봉으로 주위의 구강 안쪽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어요. 그 다음 자기 것도 채취해서 각각 별도의 봉투에 밀봉했죠. 봉투 위에 번호만 적고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샘플인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상구는 밀봉된 봉투 2세트를 동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각각 다른 동생이 직접 가서 접수해. 접수할 때 내 이름이나 회장님 이름 절대 쓰지 마. 번호로만 접수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한 놈이 병원 로비에서 지키고 있어. 누가 접근하든 절대 눈 떼지 마. 동생이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상구는 속으로 생각했죠. 기태가 아무리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도 대학병원 2곳을 동시에 손댈 수는 없을 거라고. 설령 한 곳이 뚫리더라도 다른 한 곳이 살아있으면 진실은 지켜진다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상구는 주희를 동생 한 명이 관리하는 작은 원룸에 머물게 했어요. 저택으로 돌아가면 기태의 소나기에 다시 잡힐 테니까요. 주희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기태의 저택보다 이곳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자기를 감시하는 눈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대로 기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 상구도 옆에 있었어요. 주희가 전화를 받자 기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회장님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장님을 이용하려 한 사기꾼이 맞았던 거예요. 주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조작될 거라고 상구에게 미리 들었는데도 막상 기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기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 이 결과를 공개하고 이 소동을 깨끗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님도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긴 뒤 주인은 손을 떨며 상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상구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직 뜯지 않은 봉투였어요. 대학병원에서 도착한 것이었지만 상구는 일부러 열어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태 씨가 주주총회에서 판을 벌이겠다면 우리도 거기서 뒤집으면 됩니다. 상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전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였죠.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상구는 동생이 구해다 준 검은색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생 작업복과 낡은 점퍼만 걸쳐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정장을 입은 거였어요.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시멘트 가루 대신 매끄러운 천이 어깨를 감싸고 안전화 대신 깔끔한 구두가 발을 감쌌죠. 하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광대뼈의 오래된 흉터도 왼쪽 눈 밑에 작은 점도 밑바닥에서 구르며 새겨진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상구는 거울 속 자기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품 안에는 동생들이 밤새 확보한 영상이 담긴 USB가 있었고 그 옆에는 대학병원에서 온 아직 뜯지 않은 서류 봉투 2개가 나란히 들어 있었죠. 상구는 그것들을 수트 안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돌려받으러 갑시다. 뺏긴 내 이름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30년. 상구가 낮게 음조렸습니다. 문 밖에서 주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희도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안과 결의가 반반씩 섞여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동생이 준비한 차가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이 아닌 이번만큼은 깔끔한 검은색 세단이었죠. 상구가 뒷좌석 문을 열어 주희를 먼저 태우고 자신도 옆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가온그룹 본사 건물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상구는 안주머니 위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손끝에 느껴졌죠. 이 안에 담긴 결과가 무엇인지 상구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열어볼 겨를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만약 이 결과마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이니까요. 하지만 상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 유리 너머로 가온그룹 본사의 거대한 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결전의 무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가온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방은 평소 이사회나 중요한 의결이 있을 때만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길게 늘어선 회의 탁자 양편으로 수십 명의 주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뒤편에는 초청받은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기태가 직접 소집한 자리였어요. 단상 위에 선 기태는 완벽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흠 하나 없는 감색 수트, 금태 안경 너머로 빛나는 자신감. 기태는 주주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며 여유롭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긴급히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어요.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죠. 최근 우리 회장님을 현혹하여 거액의 재산을 노린 파렴치한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전과 이범의 건설 현장 노동자가 회장님의 돌아가신 아드님을 사칭하며 접근한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 법이죠. 기태가 손짓을 하자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떴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글씨 중에서 단 한 줄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친생자 관계 성립 안 됨. 회의실 안에 탄식과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죠. 기태가 고개를 돌려 회의실 앞줄에 앉아 있는 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주희는 창백한 얼굴로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기태가 부드러운 척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이 약해지셔서 사기꾼에게 속으신 겁니다. 정신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니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태의 비서가 서류 한 장을 주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경영권 위임 동의서. 사인 한 번이면 가온그룹의 모든 권한이 기태에게 넘어가는 종이었죠. 기태는 주주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 속에는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코앞에 왔다는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주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펜을 잡아야 하는지 거부해야 하는지 수십 쌍의 눈이 자기를 내려다보는 이 자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아니다라고 나온 마당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희의 손가락이 펜 쪽으로 천천히 뻗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회의실 뒷문이 벽에 부딪힐 만큼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죠. 문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상구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구가 아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앉은 작업복도 낡은 안전화도 아니었어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수트에 넥타이까지 맨 상구가 곧은 허리로 회의실 안을 똑바로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그대로였고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의 서슬 퍼런 각오가 그 눈 안에 가득 차 있었죠. 상구의 뒤로 동생 넷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카메라를, 한 명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기태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이 전과자를 끌어내.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경비 2명이 상구 쪽으로 달려갔지만 상구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입을 열었죠. 마이크 따위 없어도 회의실 끝까지 울리는 공사 현장에서 단련된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사기극은 그쪽이 전문인 것 같은데 최 이사님.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경비원들도 멈칫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상구에게로 돌아갔죠. 상구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색 몸체에 하얀 테이프가 감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기태의 눈이 그 USB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한번 틀어보시죠. 상구가 USB를 회의실 제어실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망설이자 주주 한 명이 틀어봐라고 말했고 곧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선명했어요. 검사소 비상구 계단. 콘크리트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흰 가운을 입은 직원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고 있었죠. 상구의 동생이 찍어둔 그 영상이었습니다. 음성까지 잡혀 있었어요. 강상구와 최주희 샘플,
무조건 친생자 관계 불일치로 받고 결과만 가져오면 잔금도 입금한다. 양복 남자의 얼굴이 비상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기태의 비서였어요. 회의실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기자들이 앞다투어 카메라를 들이밀었죠. 기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놈이 만들어낸 가짜 영상이라고. 기태가 악을 쓰며 스크린을 가리켰지만 상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더 꺼냈어요. 갈색 봉투 위에는 각각 대학병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당신이 손대지 못한 곳에서 받은 진짜 결과지입니다. 상구가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한 장씩 꺼내 단상 위에 펼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2장의 서류에 적힌 숫자는 똑같았어요. 친생자 관계 일치 확률 99.99%. 상구가 고개를 들어 기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30년 전 불길 속에 던져버린 회장님의 아들 한성재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폭풍처럼 번졌고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기태를 향했죠. 기태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입을 벌려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주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단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영권 위임 동의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주희의 눈에는 오직 상구만 보였죠. 단상 앞에 다다른 주희가 상구의 2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큰 손. 30년 전 사탕을 쥐고 있던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주희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이 맞습니다. 한성재. 그 울음소리가 마이크에 실려 회의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기자들도 주주들도 경비원들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침묵 속에서 쉴 새 없이 울렸죠. 그 사이 회의실 양쪽 문으로 사복 형사들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구의 동생이 사전에 넘긴 증거 영상과 서류를 검토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사 2명이 기태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기태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죠. 30년간 쌓아 올린 왕국이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태가 끌려나가기 직전 상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기태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회의실 안에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육원에 버린 그날부터 난 매일 밑바닥에서 살아남았어.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지 않으려고 버텼다. 상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대로 실린 목소리였죠. 이제 당신 차례야. 형사들이 기태를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기태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상구는 돌아섰습니다. 주희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개가 거친 듯 맑아진 눈. 상구는 소매로 주희의 젖은 뺨을 투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곱게 쓰는 법을 몰라서 거친 손으로 눈물을 문지르듯 닦는 게 전부였지만 주희는 그 서툰 손길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상구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던 그 2 글자가 처음으로 입 밖을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상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시울이 벌겋게 물들었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주희가 상구의 품에 안겼습니다. 검은 수투 위로 주희의 눈물이 번졌지만 상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투박한 두 팔로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사람을 안는 법을 모르는 것처럼 서툴고 어색하게, 하지만 그 어떤 포옹보다 단단하게. 회의실 안에 수십 명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조차 셔터를 누르지 못하고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25층 통유리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 이후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기태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뒤 검찰로 넘겨졌고 수사가 시작되자 30년간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 전 화재 당일 새 살배기 성재를 버리고 다른 아이의 유고를 성재의 것으로 위장한 유기 혐의. 주희에게 수년간 안정제라 속이며 판단력을 흐리는 처방을 계속한 혐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돈으로 조작한 증거인멸. 거기에 가온그룹 경영권을 빼돌리기 위한 수백억 원대의 횡령까지. 기태가 쌓아 올린 왕국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기태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화재는 사고였을 뿐이라고, 아이가 죽은 줄 진심으로 믿었다고, 약은 정말 안정제였다고. 하지만 상구의 동생들이 확보한 검사소 비상구 영상, 법인 차량 번호판 사진, 그리고 두 대학병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앞에서 기태의 변명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죠. 재판부는 기태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사라진 건 법봉이 내려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희의 곁을 30년간 좀먹어온 쥐새끼는 그렇게 철창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상구는 이제 더 이상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강남 부촌의 저택,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화려한 침실의 킹사이즈 침대는 아직도 어색한 모양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끌고 거실 소파로 나와 웅크리고 자는 상구를 주인은 처음에 안쓰러워했지만 이제는 그냥 소파 위에 이불을 두툼하게 깔아놓습니다. 아들이 편한 곳에서 자는 게 제일이니까요. 성재야, 이제 그만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이른 아침 주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상구가 소파에서 부스스한 머리를 들고 눈을 비볐죠. 성재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남의 이름 같았는데 매일 아침 엄마의 입에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반찬 서너 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주희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가온그룹 회장이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비서들은 처음에 기겁했지만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30년간 차려주지 못한 밥상이었으니까요. 상구는 식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끓여준 찌개의 온기가 무엇인지 상구는 33이 되어서야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상구는 울컥하는 마음을 꾹 누르며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주인은 맞은편에서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차올랐지만 오늘은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기만 하는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상구를 도왔던 동생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상구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작은 보안업체를 세웠어요. 보육원 출신의 동생 6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죠. 어두운 골목에서 주먹을 휘두르던 손으로 이제는 깔끔한 제복의 단추를 잠그고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형님, 아니, 본부장님, 오늘 점심은 뭐 드십니까? 아침마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동생들이 거수경례를 하며 상구를 맞이했습니다. 상구는 껄껄 웃으며 동생들의 어깨를 툭툭 쳤죠. 나쁜 짓 하지 말고 땀 흘려서 벌자. 보육원 시절부터 상구가 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겁니다.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동생들을 볼 때마다 상구는 이 모든 게 꿈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의 밥 짓는 소리가 들리고 출근하면 동생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이 일상이 상구에게는 꿈보다 더 비현실적인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상구는 주희와 함께 차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묘원이었습니다. 30년 전 화재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잠든 곳이죠. 묘원에 도착했을 때 봄바람이 잔디밭 위를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묘비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주인은 남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묘비의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죠. 여보, 우리 아들. 당신이 그 불길 속에서 목숨 걸고 구하려 했던 우리 성재가 이렇게 멋지게 커서 돌아왔어요.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말을 마침내 꺼내놓는 사람의 안도와 감사가 함께 배어 있었죠. 상구는 주희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앞에 절을 올리고 거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상구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3살의 기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불길 속에서 자기를 구하려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구의 가슴 속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버려진 거 아니었더라고요. 상구는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울 것 같았거든요. 늦었지만 이제 제가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지키겠습니다. 평생 어디 안 갑니다. 걱정 마세요. 상구의 투박한 손 위로 주희의 가녀린 손이 겹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아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상구가 모는 차는 낡은 트럭이 아니었어요. 튼튼한 세단이었죠. 하지만 상구는 가끔 그 트럭이 그리웠습니다. 엄마를 처음 태웠던 차, 강변 벌판에서 함께 울었던 차, 검사소를 오가며 진실을 향해 달렸던 차. 그 낡은 트럭은 지금 보안업체 주차장 한쪽에 세워져 있었어요. 상구는 그 트럭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팔지 않을 겁니다. 노을이 지는 강변도로를 달리는 세단 안에서 상구는 문득 주머니 속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재 손수건에 감싸 늘 갖고 다니는 그 사진. 3살배기 성재가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환하게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었죠. 상구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수석의 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주희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개가 거친 맑은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집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상구가 먼저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죠. 주희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상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어색하지만 환한 웃음이었어요. 다 왔습니다, 엄마.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주희가 상구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놓으면 또 사라질까봐 꼭 붙드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어서 들어가자. 현관까지 이어지는 돌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노을빛이 그 그림자를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30년 만에 찾아온 진짜 봄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밥상 차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상구가 그날 그 지갑을 그냥 지나쳤다면 이 두 사람은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30년이라는 시간,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말. 그 모든 벽보다 강했던 건 결국 엄마가 지갑 속에 품고 다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 끝내 아들을 되찾았고 끊어졌던 30년의 시간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살다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운명의 시작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나날이었습니다.